이수봉 민생당 전 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교복 안 입고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김소연 변호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준석한테 관심을 끈지 지금 한 2, 3주 돼가지고 네. 뭐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지금 당대표 뭐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네. 뭐 가처분 신청을 뭐 4번을 해놓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직무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선수재 성매매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 처음부터 불송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공소시효 네. 때문에 그래요? 네, 공소시효는 뭐 박사님 다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진정 소급표 있잖아요. 부진정 소급표 뭐 이런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공소시효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네. 법치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운 좋게도 공소시효로 뭐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네.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는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죠. 그렇죠. 네,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또 위계양 공직방도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 부분 관련된 수사나 네. 재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상 그 뒤에 범죄들이 없었으면 네. 통상적인 경우는 공소시효 딱 봐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도가된 게 현저하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 개시도 제대로 안 하고 반려해버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뒤에 무고, 증거인멸교사, 위계양 공직방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성매매가 있었나, 뭐 알선수재가 있었나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가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것은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기소는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후에 있는 무고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는 네.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고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허위의 사실을 뭐 징계 처벌, 징계를 목적으로 상대를 뭐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진실 여부가 아니에요. 허위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이 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이준석 본인 일이거든요. 네. 자기가 성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선 수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것저것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본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고 성립에 있어서. 네, 그래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혐의로 억울하게도 이준석 입장에서는 기소가 될 거다. 네. 기소될 거다. 네, 가만히 있었으면 공소시효 도가로 사실 끝날 일이었는데 네, 난리를 쳐가지고 억울하게도 네, 사실 이렇게 막 뭐 굉장히 크게 뭐 수사를 했는데 작은 혐의는 아닙니다. 사실 무고는. 그런데 그런 걸로 기소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네, 근데 그 작전을 잘못 짰네. 뭐 자업자득이. 네, 조용히 갔으면은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끝날 일을 뭐 그냥 고소를 하고 뭐 증거를 인멸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오히려 그쵸, 새로운 범죄를 키웠죠. 저지른 꼴이 됐네요. 네, 정치 천재 이준석의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천재 무오류 이준석을 네. 무지성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 그 해당 문제제기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빨리 고발해라, 빨리 고소해라, 언제 하냐 계속 인증을 요구했거든요. 그 지지자들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허위 사실이다, 나의 결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향한 액션을 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이렇게 상황이죠. 갈 수밖에 없었다. 네, 반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 고소 절대 안 하잖아요. 글쎄. 네. 이재명은 정치 초천재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 이준석은 조금 안타깝지만. 네. 이재명이가 이준석이보다 한 수 위다. 그럼요. 네, 훨씬이죠. 네. 알겠어요. 네네. 이수봉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준석 지금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국민의 힘을 완전히 지금 진흙탕 속에 다 밀어넣은 결과가 초래를 했는데 네.
이거는 아마 두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처분 심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겪은 그 바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서 겪었습니까? 이제 남부 저기 지방법원 여기서 이제 제 51부 여기서 겪은 건데 저는 이제 김태 판사가 했는데 똑같은 재판부입니다. 모든 가처분이 이제 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지금 황정수 판사의 판결에 할 때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처분을 인용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준은 뭐냐면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오늘 사퇴합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황정수 판사는 그건 별거 아니다. 그 사퇴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해 준 거거든요. 근데 민생당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퇴 의사를 안 밝혔고 제 상대방이 사퇴한 것으로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이야기를 한 건데 계획을 이수봉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당은 당규상 반드시 직무대행은 당무위원회에서 임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당은 당규상. 근데 그걸 무시하고 셀프 인준한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사태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황정수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지금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 안 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단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부에서. 근데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법원 판례에 2011 1230 선고 수 5011 판결문을 보면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등등등 해서 그래서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말이 있거든요. 이거 아시겠지만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 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거쳐야 된다.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말하자면 왜곡시켜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하자면 이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한테 지금 국민의힘의 의미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기각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알 수가 없다 봅니다. 김선희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그 경북대학교 로스쿨 신봉기 교수님 계세요. 이제 그분이 헌법 교수님이신데 이준석 이 사건에 대해서 자주 논평을 하시는데 그리고 대구시당 윤리위원장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가처분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당연히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에 하나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 독특한 판결을 하는 굉장히 특별한 성향을 가진 판사가 나와서 이상하게 판결할 확률 한 5% 정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용될 확률이 한 5% 정도 된다. 기각될 확률이 95%다. 이 정도로 자신 있어들 했단 말이에요. 법률가들 대부분은 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원의 입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큰 틀이었었고 지금 이수봉 위원장이 인용해 주신 것 대법원 판례도 그렇죠.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의 그 향후 가처분 등의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법적 조치 때문에라도 조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뭐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 날려라 해도 한 템포씩 쉬어가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완료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특별한 케이스 5%에 해당해서 인용이 됐는데 우리
그 이소봉 선생님 말씀, 비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더니 같은 재판부에서 비슷한 일을 좀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독특한 판단을 하시는 판사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준석 그리고 본인이 했던 판단이기 때문에 뒤집기도 어려울 제가 거예요. 겪은 것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번에 6.1 지방선거에 이제 총 후보자가 한 7,600명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생당이 이렇게 이제 저도 직무정지되고 또 자기들이 했던 전당대회에서 뽑은 대표도 직무정지되고 또 그 지금 임명한 직무대행도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공천이라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한 명을 그 후보를 공천을 합니다. 민정당에서 7,600여 명 중에 한 명을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 공천한 결과로 9억 3천을 받아요. 국고가 완전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 황정수 판사 이런 판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저는 뭐 이번 국힘도 사실은 처음서부터 이건 기각되는 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알겠어요. 예. 워낙 이상한 독특한 판사라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대먹은 이상한 판사인데 예, 이자가 지난번에 인용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인용할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 어쨌건 뭐 그건 그때 가서 대처는 지도부가 할 일이니까 자 그건 그거고요. 그 이준석이가 지금 세 갈래 아닙니까? 당장 형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거 아까 쭉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그 제기한 이 권한쟁의 소송 가처분 신청 이 부분 이제 내일입니까? 이제 어쨌든 판결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징계입니다. 윤리위 징계. 지금 원래 28일 날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가 소집된다고 돼 있다가 연기한 것 같죠? 회의를 하긴 하는데 다루지는 않기로 했죠. 출석 통지를 안 한 것으로 보아 이준석에 대한 판단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게 윤리위에서 28일 날 그 재판부 판결을 보고하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건으로 뭐 4명을 올려놨다는 거 보면은 대상자이긴 한데 아마도 그 같은 날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윤리위 그 재판 결과를 논의를 하고 윤리위의 추가 징계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지금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리위가? 뭐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국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추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거든요. 애초에 그 선상나 비리 은폐호 가지고 했을 때 그게 6개월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사실 초래된 거거든요. 너무 질질 끌었다. 그렇죠.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딱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서 이제 근데 1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하면서 지금 다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애초에 당원권 정지 1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은 그 추가 징계를 해서 문제를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서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유는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굉장히 힘없는 세력 없는 항상 유약한 당협위원장이었거나 아니면 뭐 일개 당원인 시절이 많았는데요. 뭐 이준석에 대한 비판 한마디만 해도 중앙당에서 직접적으로 대전시당에 징계하라고 내려보내요. 그래요?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징계 청원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거나 뭐 고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2번이나 그 중앙당에서 대전시당에 김소연 징계하라고. 혐의가 보통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정현 대표님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방송에서 제가 약간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이정현 대표님 예전에 그 새누리당 하실 때 보니까 이준석이 그 앞에 돗자리 깔고 이정현 사퇴하라고 단식 투쟁하던데 그때 그렇게 막 사퇴하라고 했을 때 이준석 제명시키라고 윤리 열으라고 막 하고 이렇게 압박했냐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냐. 당대표는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자리다.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 사진 보면 무릎 꿇고 이렇게 당원들 말씀 듣고 계신 사진이 있거든요. 이준석 앞에서. 그런 소리를 잘 듣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껄껄껄 웃으셨는데 이제 약간 이준석하고 저 사이에서 신사협정 같이 이제 뭐 지금 대전 시장 대신 이장우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그냥 안 하기로 하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조용히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기 전날 이 방송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기가 막힌 게 다음날 오전에 방송을 보고 이장우 시장님한테 이준석이 연락을 해서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자기를 언급을 했냐 이정현 대표 앞에서 이러면서 또 징계를 할 것처럼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시당에서는 위원장님들이 그만하라 네, 이렇게 해서 막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준석은 직접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꼭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징계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별소리 다 있잖아요. 양두구육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먹을 것, 탈 것, 동물 이런 데 비유하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삼성간호. 별의별 정말 치욕스러운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일반 당원들이 했으면요. 당장 제명입니다. 힘없는 당원들은 그냥 날아갑니다. 같은 잣대로 해야죠. 이준석은 추가 징계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떠세요? 어떻게 이 자유파의 어떤 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역사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별종은 처음이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국힘 보수 우파 쪽에서 그러니까 자유우파 쪽에서 사실 좀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수를 지탱했던 큰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공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 큰 두 기둥이 그동안 이제 쭉 그걸 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그게 상당히 이제 약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수가 이제 이제 선거에서 지고 계속 지고 이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2012년도인가요? 이제 김종인 씨가 와가지고 뭐 당색도 바꾸고 이렇게 거듭나는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2020년이요. 예, 2020년도 있었고 그 2012년은 2012년은 뭐 새누리당 우리가 선거 지다가 된 게 아니고 그 박근혜 비대위에서 그때 이준석이 등장했죠. 선거를 이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가치와 보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못 보여주니까 그걸 그러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띄인 거죠. 뭔가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뭐 일단 포장이랄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괜찮겠다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거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이수봉 위원장님의 분석은 우리 자유파가 그동안 가져왔던 핵심 가치와 어떤 정책 권위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워 보여서 우선 좀 해봤는데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필요한 거라 봤습니다. 시도 봤는데 그걸 제대로 녹여서 해내지는 못했죠. 그거는 이제 이준석의 책임도 있겠고 같이 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요. 김선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좋았고 이준석의 등장은 신선했는데 잘못 풀렸다. 전혀 아닙니다. 등장부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등장하지 말아야 될 종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정말 죄송하지만 민주화 타령하는 변질된 586들한테 정치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들어눕고 깽판 치고 분탕질하면 밥그릇에 밥이 채워진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학습을 하고 여의도에서 10년간 아주 제대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시끄러운 말을 하면 보통은 주워 담으려고 하고 움찔하고 아유 죄송하다고 하고 이게 기본인데 시끄러운 말을 하면 아싸 기사 나오네
그럼 상대가 또 반응하면 거기에 또 반응을 하면 또 기사 나오네. 이걸로 인지도를 높여서 어떤 정치적 투쟁을 하거나 예. 중요한 민생 법안을 뭐 새롭게 만든다거나 어떤 영역, 직역 이런 데서의 중요한 아젠다를 발굴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시끄럽게 해서 연예인 정치하는 거 있잖아요. 인지도를 높여서 아 국민의힘 정치인 이준석 하면은 누구나 청년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그렇게 해서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는 아하,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 대중은 속일 수 있다라는 오만함에 기반한 알겠어요. 네, 정치를 하고 있고 태어나선 안 될 종족이에요. 두 분의 네, 그 저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논쟁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네, 지금 그 네. 이 말씀도 우리는 네. 이미 다 알았죠. 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이 하면서 그렇죠. 그 이준석을 징계한 게 이제 우리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보셨죠.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원권을 정지시켰어요. 중징계를 내려서 쫓아낸 건데 네.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국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준석이는 보고 그 바른미래당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해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날 그때 이제 썼던 수법을 네, 지금 그대로 하는 국민의힘에서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 있는 반드시 그 당이 이제 네. 당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거예요. 이준석이 가는 데는 망한다. 그런 정치를 하면 망하죠. 분열이 되니까 분열이 되고 서로 이제 합치지 못하게 되니까 왜냐면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불났어요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 시끄러워요. 우리 집에 무슨 일 있거든요. 우리 집에 제가 뭐 했어요. 지금 이번에 백악관에다가 네, MBC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했어요. 뭐 되게 나빠요. 고자질했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애예요. 그럼 가는 곳이 멀쩡하겠습니까? 이게 네, 공익제보나 내부의 뭐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예. 굉장한 어떤 뭐 혁신과 개혁 이런 중요한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막 이러면서 분탕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가는 곳은 당연히 망하죠. 그런 그러니까, 집안은 망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네. 보수에서 정말 제대로 사람을 키웠어야 돼요. 근데 음. 보수에서 못 키우다 보니까 이제 스카우트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욕하는 거는 욕할 수 있는데 그건 보수 쪽에서 잘못한 걸 좀 생각을 해라. 이게 왜 이런 사람을 그것 책임져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안에서 사람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박사님 우리 민생당 계시니까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님이 최고 잘하셨어요. 네, 재평가해야 돼요. 손 대표님은 준석이가 시끄럽게 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원칙대로 원론적으로 심한 말도 안 하고 어쨌든 이준석에 대한 대응은 제일 잘했고 그걸 보고 이준석이 배운 거예요. 당대표라는 권력을 쥐면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권위를 갖고 사실 손 대표님은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원칙을 지키고 시끄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뒀는데 이준석은 그때 안 좋은 모습을 그래요. 제대로 예. 배운 거예요. 네. 그 제가 국민의힘 그 지도부한테 저도 한마디 우리 지금 손학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 이준석이가 저희 고성구 TV가 출범할 무렵에 그 몇 번 제가 불러서 방송을 한 두어 번 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했어요. 네. 네. 했는데 네. 근데 나와서 이준석이 나오면은 꼭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태블릿 같은 거를 그 지 앞에 펴놓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댓글창에 댓글들을 이제 지도 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그 뭐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애들이 꼭 그런 거 펴놓고서 그 이중 플레이를 하더라고. 네. 예, 반응을 보는 거죠. 듀얼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쨌든 이 친구가 그런데 댓글창에 이제 비판적인 댓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갑자기 그 시청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시청자가 그래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댓글로 한두 마디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불렀어요.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예? 네. 아니 그게 무슨 논할 가치나 되고 뭐 무슨 불러서 야단치는 무슨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안 불러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지. 걔 무시해버리는 것이지. 이걸 국민의힘에서 잘 못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네. 그때 나경원 대표하고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국힘에서 그걸 못한 거죠. 역선택 방지종. 네. 네. 그게 큰 실책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이수봉 위원장님. 예, 하여튼 뭐 지금 정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데 좀 빨리 좀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새로운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각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김사연 변호사. 네,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서울 오면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기사를 쭉 보는데 오늘 헌재에서 권한쟁이 한동훈 장관 직접 출석하시면서 네. 브리핑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냥 우리 국민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 잘 뽑아놨고 한동훈 장관 알아서 하게 생겼으니까 맘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말씀이 너무 정말 이렇게 속 시원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민이다. 법치주의, 우리 국민의 국격에 맞는 법치주의를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네. 지금 뭐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굉장히 우리 변호사들도 힘들거든요. 네. 사건 지연되고 피해자들 정말 구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치가 가장 바로 서는 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씩 바로 잡고 있으니까 뭐 요새 제가 윤빠 소리 많이 듣던데 대통령이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